안녕하세요. 애플쌤입니다. 오늘은 삼국의 성익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각 왕들 필요한 부분들 연결되는 것까지 전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원, 삼국의 성립이라는 단원과 삼국의 발전이라는 단원을 묶어서 하나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잘 보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실 겁니다. 진행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중앙집권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는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뇌물마립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요거는 같이 외워두세요. 태조왕, 고이왕, 뇌물마립간. 중앙집권 국가를 성립했다. 왕이 힘이 센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된 때가 태조왕, 고이왕, 뇌물마립간입니다. 태조왕, 고이왕, 뇌물마립간 외우시고요. 상세한 내용들은 한 번씩만 읽고만 지나갈게요. 자,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나면 이제 왕권이 좀 세졌겠죠, 그죠? 그래서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고 중앙집권 국가가 되고, 백제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목지국, 마한의 54개 그 소국 중에서 가장 셌던 목지국을 병합하고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관등이나 그러니까 관리의 등급, 그리고 관복제, 그 옷의 색깔, 이런 것들을 정비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했다. 고이왕이 지금 보시면 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많이 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빠르게 법을 정리했기 때문에 백제의 전성기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할게요. 신라 뇌물마립간 같은 경우에 김씨의 왕이 세습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라는 원래 박석김 세 개의 성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뇌물마립간 때에 드디어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의 침략을 격퇴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외가 신라를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이걸 도와줍니다. 광개토 대왕이 5만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신라를 침입한 외를 격퇴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숨어들 그 금강가야로 숨어든 외를 같이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네, 요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신라왕의 호칭 변화를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마립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걸 좀 많이 물어보세요.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마립간은 대군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일 처음에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 순서대로 불러오는 그 이름이 달랐어요. 호칭이 달랐어요. 제일 처음 거서간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 순서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뇌물 마립간이니까 뇌물 마립간 때부터 마립간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도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도표를 보시면 중앙집권 국가의 태조왕, 고이왕, 뇌물마립간, 요 도표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을 볼게요. 고구려에는 소수리망이고, 백제는 율령은 고이왕,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율령 고이왕, 그 다음에 불교는 침류왕, 신라는 법풍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는 한 사람씩 있냐면 율령과 불교를 한 사람이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율령 불교를 소수리망이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법풍왕도 율령 불교를 혼자 다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이왕이 율령을 받아들이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침류왕 때 들어오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여기 볼까요? 고구려 소수리왕에 율령 불교 말고 태학 설립이 나와요. 태학. 학교입니다. 학교. 율령 불교 말고도 태학 설립이 나옵니다. 소수리망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위기에 고구려를 재건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전 시기에 고구려가 아주 약했었습니다. 백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약해졌던 시기인데 그거를 다시 재건했던 왕이 소수리왕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전성기로 광개토 대왕이 올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던 왕이 소수리왕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백제, 율령 반포 후에 전성기가 왔다. 지금 보시면 율령을 반포하고 나면 항상 전성기가 옵니다. 고이왕이 율령을 빨리 선포했기 때문에 반포했기 때문에 근초고왕이 전성기가 오듯이 소수리망이 율령을 받아들이고 또 광개토대왕이 오고 법풍왕이 율령 받아들이고 진흥왕이 전성기가 오고 이런 식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율령 반포 후에 전성기가 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법흥왕 둘 다 받아들였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또 뭘 했다? 금강가야를 복속했다. 금강가야를 복속했다. 그 다음에 관등제를 만들었다. 아까 백제 같은 경우엔 고이왕이 만들었었어요. 그죠? 벽풍왕 때 관등제 정비했고 연호로 건원이라는 걸 썼습니다. 건원.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전성기 부분은 좀 많기 때문에 따로 했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왜 먼저 하느냐? 아까 중앙집권 국가가 만들어진 순서는 태조왕, 고이왕, 뇌물왕, 뇌물마립간 요 순서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중앙집권 국가가 돼요. 2세기, 3세기, 4세기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전성기 순서는 근초고왕이 먼저 옵니다. 아까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고이왕의 율령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근초고왕의 전성기가 빨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마한 전 지역의 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이왕은 그 목지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국만 병합했었고 근초고왕 때는 마한의 전체 지역을 병합을 했어요. 그리고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땅의 일부도 차지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서산둥 규슈 지역으로 진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전성기라고 되어 있는데 전성기는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느냐를 보시면 돼요. 이때 근초고왕 때는 한강 유역을 백제가 차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근초고왕 때 한강 유역은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나오네요. 그죠? 같이 나오네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두 사람이 있는데 광개토 대왕은 연호를 영락을 썼어요. 영락, 연호. 그 다음에 후연 공격, 부여와 숙신을 굴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많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북쪽에, 즉 중국 쪽을 정벌했다. 중국 쪽에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수왕은 평양선 천도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즉 장수왕은 한반도 아래쪽을 공격해서 영토를 넓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개토 대왕은 중국 쪽, 장수왕은 한반도 아래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 침입했던 왜군을 격퇴했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아까 뇌물 마립간 때 일본이 왜가 신라를 침입했었다고 했었죠. 그죠? 그때 도와준 사람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5만 명의 군사를 보내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격퇴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명 그릇이라는 게 나오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신라에서 발견된 그릇에 청동 그릇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발견된 그 그릇에서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나온다. 그 얘기는 이 뇌물 말간 시기에 광개토 대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았다. 간섭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영향력이 신라에까지 미쳤다. 이런 얘기죠. 그거 증명하는 내용이 호명 그릇이에요.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게 호명 그릇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은 아까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평양성 천도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장수왕에서 평양성 천도 그리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자, 아까 근초고왕 때 한강유역 차지했었죠? 전성기 때 마찬가지로 고구려 전성기 장수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한강은 고구려 거예요. 자, 그리고 태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 광개토 대왕비 둘 다 장수왕이 만듭니다. 비석은 장수왕이 만들었어요. 중원 고구려비, 광개토 대왕비. 자, 둘 다 장수왕이 세웁니다. 신라의 전성기 한번 볼까요? 진흥왕이 나와요. 진흥왕, 진흥. 자, 진흥왕은 화랑도 정비했다. 신라에만 있는 제도죠. 화랑도. 화랑이라고 하는 것과 낭도라고 하는 걸 합쳐서 화랑도라고 부릅니다. 화랑은 귀족 자제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교. 화랑은 장교, 낭도는 사병 이런 개념이겠죠. 지도자, 화랑은 지도자고 낭도는 그 개인 병사, 일반 병사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랑도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같이 부대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의 자제와 평민의 자제가 하나의 부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신분 갈등을 좀 해결하는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죠? 같은 부대의 부대원이 되니까 그죠? 친근하게 좀 느껴졌을 거예요. 자, 화랑도 정비. 나중에 삼국 통일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대가야 정복이라는 게 진흥왕 때에 나와요. 대가야 정복.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강유역 차지라고 나옵니다. 즉 광개토 근초고왕 때 한강유역은 백제 거, 장수왕 때 한강유역은 고구려 거, 진흥왕 때 한강유역은 신라 거. 각 전성기 때 왕은 한강유역을 다 차지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가야 정복 나오는데 가야 중에서 법풍왕이 아까 금간가야를 정복했었습니다. 금간가야 정복, 진흥왕은 대가야 정복. 헷갈리지 마시고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왕들은 쭉 묶었어요. 중앙집권 국가, 태조왕, 고이왕, 뇌물마리간, 율령불교, 소수리왕, 고이왕, 침류왕, 법흥왕, 전성기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근초고왕, 진흥왕 이렇게 묶었어요. 자, 고구려의 왕들 따로 나오는데 고구려의 왕들, 백제 왕들, 신라의 왕은 따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은 소수리왕 앞이고 태조왕 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도표가 순서대로가 되죠? 왕 순서대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고국천왕, 왕위의 부자 상속. 고국천왕은 왕위의 부자 상속. 그전에는 형제 상속이었어요. 그거를 왕위를 부자 상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상속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적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적적 오부는 뭐냐면 계루부, 연노부 뭐 이렇게 오부적 연맹국가였죠. 그 부족의 성격의 오부였는데 그거를 동서남북 이런 식의 행정적 오부로 바꾸게 됩니다. 고국천왕 때.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미천왕은 대동강 유역을 확보라고 했는데 그 한 사군 중에서 남아있던 낙랑군을 축출하게 돼요. 이때가 313년이죠. 네. 그 다음에 고국 원왕 때는 근초고왕에게 전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초고왕의 전성기 때 고구려를 침입해 들어가서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부분이 아까 나왔었죠. 그때 고국 원왕이 전사한 겁니다. 근초고왕이 쳐들어왔을 때 고국 원왕이 전사했던 거죠. 이름에 원통하니까 원왕이 들어갔어요. 그죠? 자, 이렇게 외우십니다. 고구려의 기타 왕들 고국천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원통하니까요. 자, 이렇게 고구려의 왕 3명이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자, 백제의 왕들은 전반기에 벌써 전성기가 왔기 때문에 전성기가 근초고왕이 빨리 왔기 때문에 후반기 즉 그 광개토 장수왕이 이제 한강유역을 뺏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천도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한강이 원래 수도였는데 그 수도를 빼앗겼으니까 천도할 수밖에 없죠. 자, 동성왕과 문영왕 때는 웅진시대예요. 웅진시대. 웅진으로 천도했을 당시의 내용입니다. 동성왕은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수왕 때 전성기니까 결국은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바로 동성왕은 신라와 혼인동맹으로 이제 고구려에 대항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영왕. 이분도 뭐 좀 한 게 많아요. 자,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의 북조는 고구려와 친하게 지내고요. 중국 남조는 백제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대대로. 남조에 송제, 양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양나라와 교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22개 담로, 22담로라는 걸 설치했다. 담로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방을 감시하는 거죠. 자기들의 친척을 보내가지고 왕이 친척을 보내고 이래서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22담로입니다. 담로는 꼭 알아두세요. 공부하시면서요. 자, 그 다음에 성왕. 성왕은 여기 사비천도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동성왕, 문영왕은 웅진시대, 성왕은 사비시대입니다. 사비로 천도를 다시 했어요. 그리고 국호를 일시적으로 남부여라고 했다라고 돼 있어요. 남부여. 왜 뜬금없이 남부여가 나왔냐면 고구려는 부여에서부터 비롯된 나라예요. 고구려는 부여에서부터 비롯됐고 백제는 고구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백제가 고구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여에서 고구려가 만들어지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백제가 이름을 뭐 남고구려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고구려가 있는데 왠지 속국인 것 같고 그래서
남부여, 우리는 부여니까 남부여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남부여. 자, 그 다음에 22개 실무 관청을 만들었다. 자, 문영왕의 22개, 22지방의 22담로, 성왕은 22개 실무관청, 똑같은 22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22담로, 22실무관청, 관청을 만들었다. 성왕 때. 그리고 성왕은 한강유역에 일시적으로 회복 후에 뺏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왕이 진흥왕이랑 같이 편을 먹고, 성왕이랑 진흥왕이랑 같이 편을 먹고, 동시에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가기로 합니다. 동시에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가요. 그러면 고구려는 두 군데서 싸워야 되니까 이길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나 신라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힘을 합쳐서 성왕과 진흥왕이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남부 하류 지역은 한강의 하류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나눴을 때 왼쪽 편은 백제가 다스리고 오른쪽은 신라가 차지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흥왕이 그 계약을 깨고 약속을 깬 거죠. 약속을 깨고 한강 하류 지역까지도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왕이 차지했던 한강 하류 지역까지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빼앗죠. 네, 그러니까 신라는 전성기가 왔어요. 하지만 성왕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옛 수도를 회복하고 좋았었는데 다시 뺏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정말 화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진흥왕은 막 공격하러 가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죠? 배신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좀 안타까운 왕이에요. 어쨌든 이쪽 부분이 백제의 후반기 전성기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왕, 이제 남은 부분은 지중왕이 나왔어요. 아까 중앙집권국가 만들고 율령, 반포, 전성기 빼고 난 뒤에 지중왕이 이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 지중왕의 업적은 왕이랑 신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왕 또는 신라의 호칭을 사용해요. 내물 때 마리깐 만들었잖아요. 마리깐 다음에 나온 게 왕인데 지증왕 때 드디어 이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신라라고 하는 호칭을 저 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에 보면 왜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나와요. 우상국 정벌 했다.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가지고 우상국 정벌했다. 그 다음에 소로 농사 짓는 우경도 시작했다. 요게 지증왕의 업적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알아보셨어요. 자, 기타 제도에 보시면 골품제도, 신라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골품제도는 신라에서만 볼 수 있는 신분제도예요. 성골, 제일 위의 귀족은 왕족이죠. 왕족, 성골은 왕족과 왕족끼리 결혼해서 낳으면 성골. 그 다음에 귀족 계급은 진골. 그 다음에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래는 1, 2, 3두품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평민화 되어 버렸고 남아있던 건 6두품, 5두품, 4두품까지는 남아있었어요. 네, 요게 신분제도가 골품제도입니다. 그 신분제도에 따라서 관리가 될 수 있는 한계도 다르고 집의 크기도 다르고 뭐 가축의 마리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달랐어요. 네, 그 독특한 신분제도 골품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나라의 귀족회의, 공통적인 귀족회의 한번 정리해봤어요.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 제가회의, 가라고 하는 게 귀족이잖아요. 제가회의, 정사암, 바위에서 회의를 했고,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도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내용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총정리입니다.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중앙집권국가는 태조왕, 고이왕, 뇌물마리간입니다. 태조왕, 고이왕, 뇌물마리간. 율령과 불교는 소수리왕, 고이왕, 침유왕. 불교가 침유왕이에요. 그 다음에 법흥왕. 법이 율령이니까 법이 흥했다. 율령, 법흥왕. 이렇게 외우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외우세요. 태조왕, 고이왕, 뇌물마리간. 그 다음에 율령 불교, 소수기왕, 고이왕, 침유왕, 법흥왕. 전성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근초고왕, 진흥왕인데 근초고왕이 먼저입니다. 자, 세기로 따지면 2세기, 3세기, 4세기 2, 3, 4. 그 다음에 여기는 4, 5, 6 이렇게 됩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됩니다. 근초고왕이 먼저 전성기가 오고 그 다음에 고구려 전성기 오고 신라의 전성기가 옵니다.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왜 근초고왕이 먼저 왔다고요? 고이왕이 율령을 빨리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우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중앙집권국가 외우고 율령불교 외우고 전성기를 외웠다면 기타 왕들을 채워보자고요.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채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쪽 부분을 먼저 채워요. 이쪽이 앞쪽 식이잖아요. 그죠?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고국천왕은 뭐 했더라? 부자 상속했었고 행정적 성격의 오분을 만들었었다. 미천왕은 낭낭축출 대동강 유역확보. 고국원왕은 원통하게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근초고왕한테 죽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됐죠? 연결되는 왕들끼리 연결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이랑 왜 이렇게 뇌물 마립간이랑 연결이 되느냐?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를 광개토대왕이 군사 5만 명 보내서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금강가야, 지금의 김해입니다. 금강가야로 숨어들게 됩니다. 왜가 그때 광개토대왕이 숨어들었던 그 금강가야까지도 같이 때려줘요. 한 대. 금강가야도 때려줘요. 광개토대왕이 금강가야를 공격하기 이전에는 가야 연맹, 6연맹 중에서 금강가야가 가장 힘이 셌었어요. 전반기 가야는 금강가야가 힘이 셌었었는데 이때 광개토대왕이 내무랑 도와주면서 왜를 격퇴하다가 금강가야를 함께 공격해 들어가게 돼요. 그 이후로 금강가야는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대가야에게로 주도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야는 금강가야, 후기가야의 주도권은 대가야가 지게 된다 이겁니다. 외우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금강가야, 대가야 이렇게 되죠? 네. 광개토 대왕이랑 뇌물마립간이랑 연결된다라고 했고 금강가야에서 대가야 넘어간다고 했죠. 자, 그럼 이게 또 어디에 연결되느냐? 법흥왕이 금강가야를 먼저 정복해요. 금강가야,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대가야 정복해요. 금강가야, 대가야 순서대로죠. 아시겠죠? 금강가야에서 대가야 넘어가고 금강가야 정복했고 대가야 정복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의 동성왕, 문영왕은 웅진시대, 성왕은 사비시대다. 그런데 성왕이랑 진흥왕이랑 연결되는 이유는 같이 공격해 들어가서 한강유역을 빼앗았었는데 진흥왕이 약속을 깨고 한강 하류 지역까지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요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회의에 제가회의, 정사회의, 화백회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삼국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두 단원이에요. 많은 단원을 정리했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길어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함축되어 있고 줄어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 도표대로 먼저 공부를 하시면 일단 순서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도표로 정리하지 않게 되면은 누가 누군지 섞이게 될 거예요. 섞이면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도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았지만 복습을 통해 가지고 꼭 정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